트럼프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너진 건 그를 따르던 동맹국 일본이었습니다. 5,500억 달러. 한 나라의 예산 77%를 뜯어가는 투자라는 이름의 강탈.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로 협박했고 일본은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45일 안에 돈을 내라. 그럼 관세로 우리를 때려보시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진짜 몰락은 백악관이 아니라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믿기 힘든 반전의 기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방위성 청사 7층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통상산업성에서 나온 관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기본 합의를 마쳤습니다. 5,500억 달러. 한화로 약 770조 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대략 1,000조 원 정도니까 거의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투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금 직접 투자입니다. 펀드를 구성하고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45일 이내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수익 배분은요? 원금 회수 전까지는 50대 50,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갑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투자라는 건 수익과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리스크는 우리가 100% 떠안고 수익은 미국이 90%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미 기본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통상산업성 관료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이 투자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오판하고 있구나.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었고 실제로 일본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은 빠르게 합의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가혹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되면 일본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우리의 핵심 산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경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강탈입니다. 투자라는 건 우리가 투자처를 선택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수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우리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내라.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성공해도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총 9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양국의 반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양국의 반발? 저는 그 표현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이미 합의했는데 무슨 반발입니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반발하고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부분을 포함해 양국 간의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대미 투자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나온다면 확실히 얘기해야 합니다. 다카이치 의원이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쓴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강경 보수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런 그녀가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합의한 건 아닐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현금 직접 투자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출이나 보증 방식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투자처 결정에 한국도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조건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일본은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다시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이 구체적인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조건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일본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조건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저는 방위성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거부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거부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한국이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일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고조되면 주일미군의 전략적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됩니다. 이건 동북아시아 전체 안보 질서에 커다란 충격입니다. 저는 그 회의를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일본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한반도가 사실상 우리의 1차 방어선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더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철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 제 책상에 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발행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평가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를 건설 중이다. 향후 수년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핵심 광물 분야의 전략적 공급국이다. 첨단 배터리용 핵심 광물, 전자급 실리콘, 그리고 군사용 고순도 텅스텐을 생산하고 있다. 텅스텐?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특히 상동 텅스텐 광산은 비중 국권 최대 고순도 텅스텐 공급원 중 하나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받고 있다. 한국은 국내 생산량의 45%를 미국에 장기 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텅스텐은 탄도미사일 탄두 질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미사일 생산을 4배 증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의 텅스텐 공급 없이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비스무트의 42.1%, 인듐의 15.9%를 미국에 공급하고 있다. 비스무트는 탄약, 포탄, 폭약에 사용되며 인듐은 정밀 전자장치, 센서, 유도 시스템, 레이더에 필수적이다. 한국은 안티모니를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안티모니는 탄약, 방산 전자정비, 방호합금의 필수 소재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봐왔습니까? 북한을 막는 최전방. 반도체와 자동차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국방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공급국이었습니다. 미사일을 만들 수 없고 탄약을 만들 수 없고 정밀 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적 부담을 수반하지만 한국은 반도체, 핵심 광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경제 파트너다. 한국은 총 대신 돈으로 싸우는 동맹국이다. 총 대신 돈으로 싸우는 동맹국. 저는 그 표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은 실행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당했던 것입니다. 갈 테면 가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 연구소에서 나온 문서였습니다. 제목은 KSS-3급 잠수함 모델 기반 전략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KSS-3. 한국의 잠수함 아닙니까?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미 해군 현역 중령 지세 홀세였습니다. 그는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잠수함만으로는 중국과의 충돌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KSS-3급이었습니다. 미국 최신형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가격은 40억 달러다. 반면 한국의 KSS-3급은 8억 4,500만 달러다. 버지니아급 한 척 값이면 KSS-3급 5척을 만들 수 있다. 버지니아급은 42발의 순항 미사일을 싣지만 KSS-3급 5척은 총 70발의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화력은 더 세지고 피격 시에도 전력 전체가 마비되지 않는 구조다. 홀세 중령은 특히 KSS-3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SS-3는 세계 최초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공기부료 추진 공격형 잠수함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해 디젤 잠수함의 약점인 소음과 스노클링을 최소화했다.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SS-3와 같은 소형 재래식 잠수함은 미래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핵잠수함 시대를 이끌었던 미국이 이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왔습니까?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제 무기를 사고 미국의 전략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온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의 총재 선거 캠프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캠프 본부가 있는 도쿄 나가타초의 한 빌딩에 있었습니다. 선거 전략 회의였죠. 다카이치 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고조돼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녀가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보수 진영의 지지가 확고했습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셔야 합니다. 보수 지지층이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참배하지 않으면 상대가 기어오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이치로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을 자극하는 야스쿠니 참배가 외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위성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제가 읽었던 보고서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 텅스텐 45%, 비스무트 42.1%. 한국 없이는 미사일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미 해군의 KSS-3 보고서. 버지니아급보다 5배 효율적이라는 평가.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고 여전히 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 반발할 것입니다. 외교 관계가 냉각될 것입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 안보 협력 약화, 미국의 불편함. 일본의 고립,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 반도체 핵심 광물 첨단 무기. 일본의 전략적 가치.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물음표 다음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리관저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외무성, 방위성, 관방장관실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들어왔고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한 외무성 관료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국무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메시지에 따르면 이 시기에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관료가 이어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과의 외교 마찰은 미일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위성 차관이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축소되거나 철수한다면 우리의 안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회의를 들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참배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참배를 보류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공무를 복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 시국에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배 안 하면 상대가 기어오른다고 말했던 그녀가 이 시국에 한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보류 결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TBS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고 아사히 신문은 외교적 성숙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신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중국과 한국에 굴복했다. 저는 그날 인터넷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찬성이었지만 일부 격렬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어오른 건 우리였다. 저는 그 댓글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첩을 꺼내 지난 몇 달간 제가 적었던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사일 생산 불가능. 총 대신 돈으로 싸우는 동맹국. KSS-3 미래 분쟁의 가장 강력한 자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으면 상대가 기어오른다. 하지만 기어오른 건 우리였다. 저는 한국에 대한 내부 분석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이집트, 이라크, 페루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파블로 에어로라는 한국 기업은 탱크 사냥 드론 S10을 개발해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반복해서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결국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협력을 구해야 할 대상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저는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야마모토 차장, 이 보고서 너무 한국을 높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걸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30년간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에서 발행한 동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가치 비교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목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 지리적 위치와 기지 제공. 한국의 전략적 가치 산업적 공급망과 기술 역전은 일본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오키나와를 비롯한 전략적 기지를 제공하며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과의 연합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좋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치는 주로 지리적, 군사적 측면에 국한된다. 미국의 첨단 산업이나 국방 산업의 필수적인 공급망 역할은 제한적이다. 저는 한국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 숫자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공급하는 핵심 광물의 전략적 가치는 2025년 이후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안티모니는 미국의 국방 산업에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텅스텐의 45%가 한국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사일 생산을 4배 증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 또한 첨단 무기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KSS-3 잠수함 등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저는 표를 보고 또 봤습니다. 일본이 높음을 받은 항목은 지리적 가치와 기지 제공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긴 가치였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가치를 제공한다. 일본은 군사적 전초기지로서의 가치가 크고 한국은 경제산업적 공급망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일본의 가치는 대체 가능하지만 한국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체 가능하다, 대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일본의 군사기지는 필리핀, 괌, 대만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은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것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대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관련 데이터를 더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 세계 1위. 전 세계 선박의 40% 이상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군함과 잠수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고급 OLED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산업에서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바, NEC, 히타치 모두 몰락했습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프, 소니. 한때는 세계 최고였지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밀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TV가 뭐지? LG야. 왜? 냉장고는? 삼성이고. 왜 갑자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성과의 합동회의였습니다. 주제는 일본의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한 관료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건을 위해 TSMC를 유치했습니다. 구마모토에 공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다른 관료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장비와 소재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요? 고순도 실리콘, 특수 화학물질, 일부 반도체 장비. 이미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재건하려고 해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위성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 방일 결과 분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했고 다카이치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을 30%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미국제 무기 구매를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200억 달러 약 28조 원입니다. 그리고 F-35B 2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의했습니까? 발표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5%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5%요? 30%가 아니라. 네, 한국은 강하게 저항했고 미국이 결국 양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미국의 압박을 받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까? 그날 저녁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 방위비 5%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의 최전방, 미국도 전략적 가치 인정. 텅스텐 공급 카드가 협상력의 핵심이었다. 텅스텐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미국의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제 무기를 사고 미국의 전략을 따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반도체를 만들고 핵심 광물을 캐고 첨단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는 건 해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위성은 새로운 방위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팀의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F-35B 24대 추가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도 가속화해야 합니다. F-35B 한 대 가격이 약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24대면 36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입니다. 이지스함 2척도 추가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스함 한 척에 약 15억 달러, 2척이면 30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저는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향후 5년간 우리가 미국제 무기에 쓸 돈이 2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 젊은 관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장님, 이 무기들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F-35B는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이지스함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미국제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무기들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도 모두 미국이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인 방위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젊은 관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개발한 KF-21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양을 봤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1100km, 공대공 미사일 6발 탑재 가능. F-35에는 못 미치지만 충분히 실용적인 전투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만 해도 672문을 주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세계 최강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의 10식 전차. 성능은 우수하지만 수출 실적은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무기 수출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F2 전투기. 미국의 F-16을 기반으로 만들었지만 생산은 2011년에 종료됐습니다. 후속기는 미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주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고 수출하고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국제적 영향력도 키우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일본은 무기를 사고 배치하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나가고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영향력은 제한적인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안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경제산업성 관료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첨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호주와 베트남에서 일부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생산량과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발표자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흥미롭게도 히토류 재활용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인데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재활용이요? 네, 그리고 한국은 미국, 호주와 히토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한국 문제 발생 기술 개발 대안 확보. 일본 문제 발생 우려 표명.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최종 검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지휘할 권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국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군,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입증. 한미연합사령관, 한국군 지휘체계 인정. 2026년 완전한 전자권 전환 예정전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도 자국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미동맹은 유지되겠지만 주도권은 한국에 있게 됩니다. 저는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여전히 미군과의 통합작전 체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시작전권 같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니까요. 헌법 구조 전쟁 포기 조항. 우리가 스스로 만든 족쇄였습니다. 저는 방위성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방위 산업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2024년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9위입니다. 2020년에는 30억 달러였으니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는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을 충족하며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KF-21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소수 국가에 포함됩니다. 현재 그런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정도입니다. 일본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F2를 개발했지만 F-16 기반이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전투기는 아직 없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마모토 차장, 발표 내용이 너무 한국 중심적이지 않았나? 제가 발표한 건 데이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선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지난 30년간 읽었던 방위정책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미일 동맹의 미래, 일본의 안보 전략, 동아시아 군사 균형전은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모두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세요. 한국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존이 아니라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자권을 가져오고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핵심 광물로 협상력을 확보하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안정이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면 안전하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국이 선택한 건 자립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책들을 다시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한국이 만들어낸 30년.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그 시뮬레이션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방위성, 외무성, 내각관방의 고위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8,500명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들을 철수시킨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완전 철수. 모든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킵니다. 두 번째, 부분 철수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세 번째, 재배치. 병력은 유지하되 일부를 일본이나 괌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외무성 관료가 물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완전 철수의 경우입니다. 지도에 붉은색 화살표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중국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들이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즉각 증가합니다. 한국은 독자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방위 부담이 급증합니다. 주일미군만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입니까? 최소 방위비 50%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자위대의 병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가 약 60조 원입니다. 50% 증액하면 90조 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부분 철수 1만 명 수준으로 감축되면 주한미군의 억지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한국은 자체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요? 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되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관료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책임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핵무장에 필요한 기술적, 정치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발도 한국보다 클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자위적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의 위협은 추상적입니다. 중국의 부상, 북한에 위협하지만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재배치. 주한미군의 일부가 일본으로 이동합니다. 오키나와, 후텐마, 요코스카 등의 기지가 더욱 확대됩니다. 한 지역 출신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키나와는 이미 기지 문제로 갈등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상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지밖에 없는가? 미군을 더 받아들이거나 방위비를 더 내거나 핵무장을 하거나 모두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결정에 따라 반응하는 선택지들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기회로 삼는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력이 있습니다. 전자권도 가져옵니다. 첨단 무기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핵심 광물, 무기 수출. 만약 한국이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아니 설령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조건으로 주한미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양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니까. 9월 제 추측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전망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건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이 이를 허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UAE, 폴란드, 체코 등의 원전을 수출하고 있으며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만약 한국이 핵 재처리 기술까지 확보한다면 완전한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저는 일본과 비교했습니다. 일본도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입니다. 하지만 그 시설은 30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문제, 안전 문제, 비용 문제 온갖 문제가 누적돼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재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허용만 한다면 한국은 빠르게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필요하면 만드는 나라니까요. 9월 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방위산업교류 세미나 참석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에너지였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이 눈부십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일본의 기술력을 존경합니다. 겸손의 말이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방위산업마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정 대신 도전을, 의존 대신 자립을, 안주 대신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호텔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곤란한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살아갈 준비가. 우리는요? 우리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없는 동북아시아, 일본의 미래였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무너진다. 하지만 일본이 무너져도 한국은 살아남을 것이다.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답글 남기겠습니다.